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너희들은 문둥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절.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고 또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였지. 그때 내가 살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을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깡촌이었어. 그곳을 걸어서 1시간 정도 벗어나면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 있었지. 문제는 나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가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꼭 문둥병촌 앞을 지나가야만 했어. 그 마을 입구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에 길이 나 있어. 문둥병 마을에 들어갈 일은 없었지만 길을 지날 땐 항상 꺼림짓하고 오싹했지. 왜냐하면 어른들의 말 때문이었어. 그건 문둥이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다 고아 먹는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면 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 함께 갔지만 역시 그 근처에선 모두 전력 질주를 하여 길을 벗어나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어.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던 게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향했는데 그 마을 근처 길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우리에게 말했지. 저쪽 나무 사이에 두꺼비같이 생긴 사람이 보였다는 거야. 우린 너나 할 거 없이 냅다 뛰었어. 그런데 누군가 옷타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정신없이 뛰느라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한참 달리다 하나둘 모여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한 명이 모자란 거야. 야, K가 문둥이한테 잡혀간 거 아니야? 그 순간 누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했고 우린 너무 겁이 났지만 이대로 마을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말하기 전에 친구가 죽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히 그 마을에 숨어 들어가기로 했지. 외우로 마을로 들어가기까지 너무 수월했고 문둥이들도 보이지 않았지. 그렇게 들어선 마을은 생각보다 끔찍했어. 초가집들로 이루어진 촌락. 군데군데 피고름이 묻은 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지. 그렇게 숨을 죽이고 마을에 들어간 우리는 문둥이들이 솥에 물을 끓이고 그 앞에서 모여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거기엔 K가 없어 보였어. 그들이 언제 우리를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근방을 뒤지던 우리는 항아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고 그 앞쪽 집은 부엌 같은 느낌이 들었지. 여럿이 움직이면 들킬 우려가 많아.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비와 내가 혼자서 그곳에 가보겠다고 했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어. 항아리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그것이 K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그 안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몸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새끼줄로 꼭꼭 묶어놨지만 분명 K가 입고 있던 옷이었고 키가 조용히 말했지. K야, 우리가 왔어.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미동이 없었지. 나는 언제 그 문둥이들이 올지 몰라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피는 초조하고 상황이 급박하여 K의 머리를 잡고 말했지. 야, 뭐해, 빨리 일어나. 그 순간 K의 머리는 원래 있어야 할 몸뚱이를 벗어나 K의 두 손을 따라 솟구쳐 올라왔어. 너무 놀란 피는 K의 머리를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마을을 향해 뛰어갔지. 분명 어느 정도까지 뒤에서 문둥이들이 따라온 느낌을 받았으나 다행히 우린 마을에 올 수 있었고 어른들에게 상황을 말하며 울부짖었어. 그리고 어른들이 낫 같은 것을 들고 그곳으로 몰려갔고 후에 들은 건 어른들이 도착하니 문둥이들이 겁이 나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는 것과 어른들이 그들을 모두 죽였다는 등의 말이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보다 이상한 것은 K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들이 K를 먹었다면 뼈라도 나와야 하는데 K가 입고 있던 옷이나 뼈 또한 찾지 못한 거지.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난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생각이 나겠지. 지금도 가끔 꿈에서 죽은 K가 슬픈 눈으로 말없이 날 쳐다보고 있으니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흉가. 야, 좀 있으면 연말인데 우리 여행 안 가? 술 좋아하는 면규가 오늘 뗀다. 술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 성격의 리더십도 있으니 우리 행사의 시작은 항상 면규다. 그래, 내가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이번엔 어딘데? 이놈은 영진 술도 좋아하고 말도 웃기게 하는 편이라 같이 놀면 즐겁다. 맞아, 어차피 다 알아보고 왔을 거 알아. 이번엔 어디로 정했냐?
영진의 말을 호성이가 받아준다. 물론 얘도 술 좋아한다. 사실 우린 거의 매일 모이는 멤버인데 술 안 좋아하면 어울리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마셔대거든. 냈다 백수의 취준생이라 저녁만 되면 모여서 술을 마신다. 일주일에 5번쯤. 거의 매일 마신다고 적게 마시지도 않는다. 매일매일 고주망태. 이러니 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울리기가 힘들지. 덕분에 모이는 건 항상 이 4명. 아, 한 명 더 있다. 야, 이번엔 민수도 같이 가는 거 어떠냐? 시간 맞으면. 민수, 이놈도 술 참 좋아하고 잘 어울렸는데. 취직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 산다. 이번 기회에 다시 5명이 모여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말을 꺼내본다. 성규 저놈 오랜만에 굿 아이디어 냈다. 야, 내가 지금 연락해본다. 반응들을 보니 민수 시간만 맞으면 이번 여행은 5명이겠다. 근데 민수 그날 가능. 좋아 좋아. 근데 우리 여행 어디로 가냐고. 영진이가 다시 여행지를 물어본다. 그래, 아무래도 더 취하기 전에 여행지는 들어야지. 안 그러면 필름 나가서 내일 또 물어봐야 한다. 맞아, 캡틴송 브리핑 시작해. 아니, 너희들은 가고 싶은 곳 없어? 어이없다는 듯 면규가 물어본다. 항상 너 가자는 곳으로 다녀왔잖아. 뭐 어딜 가든 고기 굽고 술 먹기밖에 더 하냐 우리가. 내가 되려 어이없다는 듯 면규에게 말하자 면규가 웃으며 말한다. 그래, 어딜 가든 고기랑 술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가까운 펜션 잡고 놀자. 로드뷰로 보니까 근처에 흉가도 있더구먼. 술 마시고 골 싫을 리가 없지. 정말 어딜 가든 술과 고기만 있으면 되고 흉가까지 있다니. 얼마 전부터 우리 4명은 술만 마시는 게 질려서 술 마시다 근처 흉가나 폐교 놀러 가는 게 또 다른 낙이었으니 전원 동의에 펜션 잡고 장도 보고 출발까지 일사천이었다. 막상 도착한 펜션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다. 옆에는 기숙학원도 있고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되나? 같은 생각인지 호성이가 질문 같은 혼잣말을 한다. 뭐 우리야 술만 마시면 되고 싸니까. 펜션 알아본 면규가 기분 나쁠까 적당히 답해준다. 야, 이제 4시인데 바비큐 6시 맞지? 이제 뭐하냐? 뭘 뭐하냐, 오랜만에 우리 5명 모여서 뭐 할 것 같아? 그래, 4시부터 달려. 오늘 죽지 뭐. 그렇게 4시부터 시작된 미친 술판. 바비큐를 거쳐 8시쯤 되니 다들 얼큰하게 취해 있다. 어우, 겨울이라 그런지 8시인데 깜깜하다. 산속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야, 면규 여기 흉가 어딨어? 우리 흉가 가자. 영진이 놈이다. 자칭 귀신이 보인다니 믿겨진다니 하는데 워낙 거짓말도 많이 하고 흉가 가기 시작했을 무렵 술 마시고 몇 번 말한 거라 아무도 믿는 놈은 없는 눈치다. 게다가 귀신 보인다는 놈이 폐교나 흉가 가는 걸 제일 좋아한다. 엥? 진짜 가려고? 면규다. 100% 졸었다. 귀신 엄청 무서워해서 사실 우리끼리 흉가 가는 것도 거의 반은 면규 놀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야, 당연하지. 가자 가자. 다들 신나서 동의한다. 한참을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20분이 넘어도 흉가는 보이지도 않는다. 야, 10분이면 간다며 왜 안 나와? 이상하다. 차 타고 5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차 타고 5분? 이 미친놈아, 그럼 걸어서 30분은 걸리잖아. 야, 그래도 반 넘게 온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술 기운에 떠들썩하게 걷다가 흉가가 보이니 모두 조용해진다. 2층 집인데 창문이 다 깨져 있다. 야, 분위기 장난 아닌데. 지금까지야 흉가라 해봐야 주변에 민가도 있고 거미줄 몇 개 쳐져 있는 집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흉가는 장난이 아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가까이 가보니 들어가지 말라고 끈으로 대문을 막아놨다. 야, 여긴 위험할 것 같은데. 영진이가 슬슬 분위기를 잡는다. 뭐 저놈은 어딜 가든 비슷한 소리를 한다. 아마 목표는 면규 겁주기. 내가 좀 맞춰줘야겠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왕 온 거 들어가만 볼까? 너네 진짜 들어가게. 나는 그냥 밖에서 기다릴게. 너네 다녀와. 아무래도 면규가 이번엔 크게 겁먹은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면 놀리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야, 공포영화 안 보냐? 원래 혼자 있는 놈이 표적 1순위야 임마. 호성이의 마법의 주문으로 우리 5은 끈을 치우고 흉가 안으로 들어간다. 끈을 치우고 들어오니 담벼락 안쪽에 있는데도
더 추운 느낌이다. 담벼락에 돌에서 냉기가 나오는 느낌. 영진이가 롱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게 보인다. 나만 추운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귀신 안 믿는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애들은 어떻겠어 하며 위로하며 면규를 보니 그 큰 덩치로 호성이 팔에 딱 붙어 있다. 그 모습이 웃길 법한데 아무도 웃지 않는다. 평소 흉가에서 웃고 떠들면서 돌아다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만큼 여기 분위기가 무섭긴 하지만 돌아갈까? 그래도 30분 걸은 게 아까워서 물어본다. 여기까지 와서 왜 돌아가? 민수가 겁먹지 않은 척 해보며 앞장선다. 안 될 것 같은데. 영진이의 혼잣말이 신경 쓰이지만 다들 민수를 따라간다. 뭐야, 문 잠겨 있어. 민수가 문고리를 돌려보며 말하자 호성이가 받아친다. 창문으로 들어가 보자. 지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호성이가 더 용기를 내는 것 같다. 여기서 돌아가자고 하면 10년짜리 놀림감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의한다. 표정들을 보니 다들 같은 생각으로 동의한 것 같다. 야, 그러지 말고 한 명이 넘어가서 문을 열자. 창문은 유리 파편 때문에 다치는 놈 나올 것 같은데. 운동신경이 안 좋은 영진이가 제안한다. 아마 다치는 놈이 자기가 될까봐겠지. 근데 확실히 창문을 보니 취한 놈 5 넘어가면 한두 명은 다치게 생겼다. 민수야, 내가 담 제일 잘 넘잖아. 희생해라. 맞아, 우리 절대 도망 안 칠게. 한 번만 넘어주라. 역시 이럴 땐 다수결이야. 민수가 창문을 넘기로 하고 호성이 양말을 벗어 창문 바닥에 깔았다. 자, 내 양말 버렸다. 가서 문만 열어주라.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아, 따가워. 뭐야, 왜 그래? 아, 창틀 옆에도 유리 조각이 좀 있네. 뭐야, 많이 다쳤어? 보자. 아니, 살짝 긁힌 것 같은데 일단 문 열어줄게. 민수가 들어가고 자세히 보니 창틀 옆에도 유리 조각이 조금씩 붙어 있었다. 어두워서 안 보였네. 많이 다쳤으려나? 누구 휴지나 수건 가져온 사람 있냐? 민수 상처에 좀 대고 있게. 아무도 안 가져왔을 텐데 살짝 긁힌 거라는데 뭐 괜찮겠지. 근데 얘는 왜 이리 문을 안 열어? 자물쇠 같은 걸로 잠겨있나? 민수야, 문 안 열려? 아니야. 금방 열어줄게. 잠시만. 자, 들어와. 문 안으로 들어가니 소파같이 조금 큰 가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먼지가 엄청 쌓이지 않았으면 이사 중인 집 같은데. 오, 아니 더 추운 것 같은데. 영진이가 팔을 감싸 안으며 말한다. 그러고 보니 밖에 보다 아니 훨씬 추운 느낌인데. 창문이 깨졌다고 해도 더 추울 수가 있나. 바람도 안 부는데 차가운 쇠처럼 집이 냉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생각보다 멀쩡한데. 그러게 밖이 더 무섭게 생겼다. 난 밖도 그저 그랬는데. 아까까지 다 굳어 있었으면서 막상 들어오고 보니 다들 허세를 부린다. 2층도 올라가 볼까? 민수가 또 용기를 낸다.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데 돌아갈 분위기가 아니다. 여기 계단 있다. 가보자, 가보자. 돌아보니 영진이 표정이 안 좋다. 면규는 이미 울상이다. 나도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대문에서처럼 끈으로 못 올라가게 막혀 있다. 끈이라니 너무 허술하다. 겨우 이런 끈 하나로 올라가지 말라는 건지. 가볍게 넘어 지나가니 2층은 텅텅 비어 있다. 오른쪽으로 가서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텅텅 비어 있는 게 더 으스스하다. 이제 돌아가서 술이나 더 마실까? 좀 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주거리도 들 듯하고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 내려가려는데 면규가 죽는 소리를 내길래 봤더니 복도 왼쪽 그쪽에 누르스름한 게 둥둥 떠 있다. 내가 폰으로 비춰보자 낙서된 종이 같은 게 붙어 있다. 어우, 깜짝이야. 저게 뭐지? 달마도 같은 건가? 용기를 내서 가보니 민수가 따라온다. 종이가 붙어 있는 곳에 가니 문고리가 보인다. 방문에 붙여둔 건가? 부적 같은데. 낡은 누런 종이에 한자 같은 것이 휘갈기듯 적혀 있다. 내가 암만 귀신을 안 믿는데도 이런 상황은 무서울 수밖에. 민수한테 돌아가자 말하려는데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 물. 핸드폰 불빛이 바닥을 잠깐 비출 때 다시 보니 바닥에 점점이 작지 않게 물이 떨어져 있다. 물. 보다 진한 색인데. 민수한테 상처 좀 보여달라고 하려는 순간 민수가 방문을 연다.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동시에 나를 짓누른 것 같은 느낌. 아니, 집 전체가 내려앉는 느낌이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번쩍 든다. 동시에 눈에 방 안의 모습이 들어온다. 사방이 얼룩이다. 누군가 검은 물감을 듬뿍 먹은 붓을 들고 춤을 춘 것 같다. 문 앞에 붙어있던 부적 같은 것도 드문드문 보인다.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지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돌아봤다.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다들 손을 내리고 멍하게 나를 보고 있다. 옆을 돌아본다. 민수는 뒷모습을 보이며 방을 보고 서 있다. 그리고 민수 왼쪽 아래 그게 있다. 어린애가 마구 그린 사람 같은. 머리털이 없다. 아니 드문드문 선인장처럼 나 있다. 애초에 머리털이 날 곳이 없다. 칼로 깊이 찌른 듯 수십 군데 벌어져 있다. 수박의 악의 어린 칼질을 수십 수백 번 한 모습. 살인지 피인지 배수인지 모를 걸쭉한 액체가 천천히 그것의 구멍들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이 민수의 왼쪽 아래에서 아가리 같은 것을 벌리고 있다.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아가리로 흘러들어간다. 살짝 긁힌 상처가 아니다.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다. 아니 마주친 것 같다. 눈이 있어야 할 부위에는 텅 빈 구멍과 어둠. 흘러나오는 걸쭉한 액체들 뿐이니 순간 비명소리와 도망치는 소리에 정신이 든다. 너무 춥다. 몸이 덜덜덜 떨린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민수는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서 있다. 짧은 그리고 엄청난 고민 끝에 민수를 들쳐매고 뛴다. 뒤돌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동시에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구르듯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현관문 안쪽에 수많은 종이들이 보인다. 밖에선 못 봤는데 민수는 봤을 텐데 문을 부수듯 열고 나왔다. 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나와서도 한참이나 뛴다. 저쪽에 애들이 보인다. 아주 조금 안심이 되면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진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아마 조금 더 뛰었으면 죽었을까? 등에 있는 민수가 무슨 소리를 낸다. 친구들한테 도착해서 그제야 민수를 내려놓고 쓰러진다. 눈을 떠보니 주변이 소란스럽다. 영진이와 호성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랑 무언가 말하고 있고 명규는 전화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인 듯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몇이 우리를 보고 뭐라 수군거리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와 대화를 끝내고 오는 영진이에게 묻는다. 선규야 너 괜찮아? 민수는 구급차가 와서 데려갔어. 우리도 일단 명규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려가자. 짐은 우리가 다 챙겨놨어. 민수는 어떻게 된 거야? 저분들은 누구고? 그게 영진의 말은 이랬다.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하나 귀신을 느낀다는 말은 아주 거짓은 아니었다.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부에 무언가가 휘감는 느낌을 느끼는 정도. 영진은 처음 집을 볼 때부터 기분이 나빠졌다고 한다. 누가 죽일 듯이 쳐다보는 느낌. 지금까지 다녔던 흉가, 폐교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느낌이 달랐을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큰 피해를 본 일도 없어서 괜찮을 거라 믿었다. 영적인 분야의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 조금 민감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대문의 끈을 넘었을 때도 기분 나쁜 느낌이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어서 별다른 걱정은 안 했는데 현관을 넘어서 느낌이 달라졌다. 공기가 끔찍해졌다고 했다. 몸을 휘감는 공기가 소름이 돋고 따끔거릴 정도였다고 했다. 문제의 2층에서 내가 부적이란 말을 꺼냈을 때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민수가 방문을 열었고 다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모두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영진도 그것을 봤다. 처음엔 그것이 자신의 눈에만 보인 줄 알았었고 가장 먼저 도망친 게 영진이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른 것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면 알아서 다들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예상대로 다들 도망 나왔고 죽는다라는 느낌이 안 느껴지는 곳까지 와서 있는데 나와 민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지 상담하는 중에 내가 민수를 들쳐 업고 나타났다고 한다. 나는 바로 쓰러지고
친구들이 본 민수는 미쳐 있었다. 자기가 혀를 씹어 입에 피가 한가득 고여 드르륵 거리고 있는데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피를 사방에 튀기고 있었다. 영진이 나를 업고 두 명이 민수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 소란의 마을 주민들이 슬슬 나왔고 곧 이장님이라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장 할아버지 말로는 빨리 저리든 무당이든 찾아가 보라고만 하셨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가 간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곧 면결에 어머니가 오셨고 우리는 급히 짐을 싣고 면규 어머니 친구분이 아는 무당을 찾아갔다.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미쳐버린 민수와 우리가 본 그것 때문에 모두 서둘러 무당을 만나 해결하고 싶었다. 12시가 다 되어서 찾아간 무당집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옛날 기와집 느낌이었다. 커다란 기와집 말고 그냥 외할머니 사시는 조그만 기와집 같았다. 주변에 민가도 있었고 제발 우리 일을 해결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 평소엔 믿지도 않는 무당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너무 높여서일까.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처음 본 무당은 너무 평범했다. TV에서 본 것처럼 화장이 진하지도 않았고 냅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개량한 복을 입은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평범한 인상의 아주머니는 우리 4명을 앉혀두고 차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영진이를 보고 말했다. 영매 체질도 아닌 것이 간만 좋네. 눈을 보니 보지는 못할 테고 간신히 끝을 잡아내기는 한데 무제한히 피할 수 있는 불을 건드렸구나. 이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믿지 않던 세상을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곳에서 그것을 본 일까지 해서 지금 봐서는 붙어온 것이 없는데 이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줄래?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는 그동안 있던 일, 우리가 본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 들으신 아주머니는 민수를 봐야 알겠다며 혹시 모르니 하루를 여기서 보내라고 하셨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도 거짓말처럼 잠은 없고 다음날 민수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왔다. 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입에는 제갈처럼 입을 못 닫게 하는 기구가 있었고 팔다리를 계속 흔들어댔다. 다행히 무당 아주머니 앞에 있을 땐 조금 얌전해졌지만 우리는 아주머니 옆에 죄인처럼 서 있었고 아주머니는 민수를 보고 고개를 저으셨다. 무주귀야. 피를 받아먹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구슬하려 해도 입안 가득 피를 물고 있으니 귀신밥을 받아먹겠나. 절에가 천도제를 받으려 해도 무주귀가 관욕을 하겠나. 피 물고 음양이 가능하겠나. 힘들 거야. 한참을 울던 민수 어머니가 민수를 데려가고 무당 아주머니는 우리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괜찮을 거다. 저 친구가 가져간 거야. 혹시 모르니 나 아는 곳에 3개월만 머물다 내려오거라. 그렇게 우리는 소개받은 곳에 갔다. 소개받은 곳이 절이라 처음엔 놀라긴 했지만 민수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우리는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절은 생각보다 지낼만 했었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 전에 내려갔을 때의 그것을 볼까 공포 때문에 내려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술, 담배, 고기까지 끊고 3개월 조금 넘은 100일을 채우고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포는 많이 희석됐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포는 남아있다. 4명 다 취직한 지금에도 우리는 가끔 모여 술자리를 가진다. 물론 현가나 폐교에 가는 취미도 사라졌다. 민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절에서 생활하는 동안 민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칼로 수십 번 자기 몸을 찔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은 흉가에 갈 건가?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웅덩이. 대학서 만난 친구 P와 S. P의 여자친구 K 그리고 나. 우리는 과거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 휴가 겸 놀러 가기로 했다. 별로 볼거리가 있거나 특출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근처 지역에서는 피서지로 항상 거론되는 지역이다. 연어가 없던 나와 내 친구들은 차로 가면 4시간쯤 걸리고 기차는 한 방에 갈 수 없고 중간에 버스로 2번 갈아타야 해서 동아리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었다. 선택지 1 수많은 짐을 들고 지고 기차와 버스를 탄다. 선택지 2 우리 아빠 차를 빌려서 유일하게 면허가 있는 B의 여자친구 K에게 도박 운전을 부탁한다. 둘 다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기에
한참 이러쿵저러쿵 조금 완성이 커져 있을 때 동방에 있던 동아리 선배 엘이 다가와 제안을 해왔다. 내일 스타렉스로 갈래? 나도 껴줘. 내가 운전할게. 우리는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올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잠시 고민 후 승낙하였다. 며칠 뒤에 우리는 선배의 차에 술과 고기 등등을 싣고 고향 마을로 출발했다. 나는 운전하는 선배 옆자리에 앉아 내내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았고 뒤에 앉은 S와 P, K들은 출발하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한참을 달려 우리는 오전 11시쯤 묵기로 한 친척 어르신의 민박업소에 도착했다. 나는 내리자마자 오랜만에 뵙는 어른분들께 인사해야 한다며 친척 어르신 손에 이끌려 마을 순회를 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가져온 짐 정리하고 있겠다고 했다. 마을 경로당에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이모 할머니도 뵙고 그래. 마을 회관에 가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솔직히 뭐가 뭔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며 인사하기 바빴다. 어르신들도 20분쯤 지나자 나에 대해 흥미를 잃고 제각기 3, 4모 모여 본인들 하시던 일하기 바빴고 그제야 이모 할머니랑 단둘이 마주하였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저예요. 에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에이 많이 컸네. 이제 장가 가야겠다. 언제 일이 컸을까?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우리 에이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 그랬지. 용돈 줘야겠다. 친구들이랑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라. 아니에요. 저 먹을 거 다 사왔고 부모님이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괜찮아요. 조금의 실랑이가 있고 옆에 계시는 할머니 친구분이 가세하셨다. 할미가 이쁘다고 주는데 받아 얼른. 이럴 땐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안 받으면 할머니 오히려 섭섭해해. 내 금 주머니에 넣어. 할머니가 옷주머니에 거의 쑤셔 박으시듯 넣은 5만원을 받았다. 그 후에도 온갖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 사촌들 얘기. 동네에서 어릴 적 놀던 얘기하다 보니 어쩌다 소 키우던 김씨네 집 얘기가 나왔다. A 계곡 가는 길에 김씨네 기억하지? 걔. 거기 길로는 가지마. 네. 무슨 일이 있어요? 별건 아니고 김씨 아저씨가 폐암으로 죽고 한참 비어 있어서 길도 험해지고 지난주에 웬 노숙자 하나다 거기서 발견됐어. 경찰들 말로는 별건 아니고 그냥 자다 죽은 것 같다는데 그래도 죽은 지 한참 돼서 발견이 돼가지고 아직도 냄새며 뭐며 말도 못해. 계곡 갈 거면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 걔. 내 정신 좀 봐 놀러 왔다는 애 붙잡고. 어서 가봐. 집에 올라가기 전에 들르는 거 잊지 말고. 걔. 나중에 또 들릴게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또다시 마을 회관에 계신 어르신분들께 인사 투어를 마치고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겨우 민박집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미 좀 지친 것 같다. S와 선배 그리고 Q와 K는 이미 친척분이 내준 점심을 먹고 물놀이 갈 채비가 한창이었다. 나도 따라서 간단히 물놀이 용품을 챙겨 모두 계곡으로 향하였다. 마을에서 계곡을 향하는 길은 중간쯤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곡 상류로 향하는 길, 다른 하나 김씨 아저씨 집을 지나는 계곡 하류로 바로 가는 길. 나는 일행들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첫 번째 길을 통해 계곡에 도착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대충 평평한 곳에 깔고 바로 계곡에 들어가 한참을 놀았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놀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숙소에 도착했다. Q와 K가 한 방, 나 S 그리고 선배 셋이서 한 방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좀 쉬자며 각자 방에 들어가 골아떨어졌다. 한잠 자고 배고파서 깨어나니 다들 마찬가지였는 듯 하나둘 깨어났다. 우리는 마당 평상에서 집으로 가시기 전 친척 어른이 펴주고 간 모깃불을 놓고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 먹기로 했다. 가스버너에 고기로 시작해서 라면으로 끝나는 성찬이 끝나고 가져온 술을 마시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다. 도시의 밤과 달리 아직 11시밖에 안 되었건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깜깜한 시골에서 도시에 적응된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심심함에 연거푸수를 마셨다. 그러다 S가 물었다. 아까 계곡 올라갈 때 했던 노숙자 얘기는 뭐야? 별거는 아니고 가는 길에 빈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다가 죽었대. 근데 좀 한참 뒤에 발견돼서 냄새나 흔적이 남았다네.
선배가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제안했다. 오, 우리 가보자. 라고 선배가 말했다. 거길 왜 가요? 라고 피가 묻자 선배가 아닌 K가 대답했다. 뭐 어때? 할 것도 없고 아까 잤더니 잠도 안 오고. 나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솔직히 궁금해. 선배가 동조했다. 맞아.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사람 죽은 빈집이라니 완전 담력 테스트네. 라고 선배가 말했다. 근데 거기 사람 안 다닌 지 오래돼서 길도 험하고 손전등도 없고 라고 내가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자 선배와 K는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괜찮아 괜찮아 하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손전등은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며 S도 이미 흥미가 생긴 듯 길을 나설 채비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선배와 K는 나를 이끌고 S는 뒤따르며 대문을 나섰다. P는 못마땅해 보이는 얼굴로 K 옆에 따라왔다. 껌껌한 시골길을 핸드폰 조명에 의지하여 도착한 갈림길 초입은 더욱 험해 보였다. 선배와 K는 술 기운인지 진짜 신이 난 건지 불쑥무성한 길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옛 길 흔적은 남아있었기에 그들이 앞장서 걸었고 나와 S의 P는 조금 뒤에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갔다. 다리에 닿는 풀은 근질거리고 길은 온통 그런 풀투성이고 깜깜한 시골 산길의 조명이라고는 각자 핸드폰뿐인 지금 대체 뭐하는 걸까? 회의감에 빠져들 때쯤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하수구 냄새, 상한 달걀 냄새,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냄새는 달라졌다. 생선 썩는 냄새, 조금 더 걸으면 이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냄새. 이게 할머니들이 얘기한 그거구나. 굳이 다른 길로 가라 그런 이유를 알겠어. 진짜 지독하네. 이 정도면 아직 시체 안 치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앞서 나가던 선배와 K도 냄새 때문인지 집 대문으로 보이는 곳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이내 합류한 우리는 그냥 돌아갈까? 라고 S가 말했다. 그래 그냥 가자 이런 거 봐서 뭐해? 라고 P가 말했다. 들어보자. K가 말했다. 다 왔으니까 온 김에 들어가 보자. 라고 선배가 말했다. 난 그냥 여기 문 앞에 있을게. 가고 싶은 사람만 다녀와. 라고 P가 말했다. 같이 안 가? 원래 공포영화에선 혼자 남으면 안 되는 거 알지? K가 말했다. 하지마. 선배는 먼저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S와 K가 뒤따르고 P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다. 마당은 상당히 평범했다. 어릴 적 한두 번 보았던 그 집 그대로. 하지만 잡동사니가 늘고 방치되어 허물어진 곳이 몇 군데 있었을 뿐. 거기가 어디야? 그 흔적이 있다는 곳. 라고 선배가 내게 물었다. 아, 저 집 문 열면 바로 있대요. 선배는 바로 직진하여 문을 열어젖히고 쏙 들어갔다. 그 뒤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 빛이 문 너머로 보였다. K가 약간 주저하다 따라 들어가서 사진 찍는 소리가 늘었다. 이내 S가 들어가고 P와 나는 그저 집 문 밖에서 보이는 거실을 보았다. 거실 한중간에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큰 타원형의 검은 자국이 선명했고 냄새는 밖에서 맡던 것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머리가 띵했다. 기분이 나빠져왔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에 비해 K와 선배는 집 이곳저곳을 사진 찍고 탐험하려 분주히 오갔다. S는 들어간 입구에서 머지않은 거실 구석에서 주인 아저씨 사진을 힐끗 보고 중앙의 검은 타원형을 한참 바라보았다. P는 중간에 대문으로 나가버렸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냄새를 맡기 싫어서 모두를 불렀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요. 볼 거 다 봤잖아요. 라고 내가 말하자 S와 K가 말없이 나를 따라 나섰고 선배는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더 찍는다며 조금 뒤에 따라 나왔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린 시절 할머니 따라가 보았던 김씨 아저씨네의 활기차던 옛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갔고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각자 씻고 각자 핸드폰을 하고 각자 TV를 보기도 하고 남아있던 맥주를 마시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선배는 아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고 P는 그저 맥주를 더 들이켰고 K는 멍하니 TV를 바라보았고
S는 또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는 씻고 누워 아까 하던 삶이란 무엇일까란 답 없는 질문을 되뇌고 있었다. 이내 모두 잠이 들고 평소 설정해 놓은 8시 아침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깨었다. 해는 이미 밝았고 어젯밤 기억은 뭔가 꿈 같기만 한 느낌이 들어 묘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일어나 보니 선배는 벌써 일어나 나간 것 같고 S는 아직 자고 있었다. 선배는 벌써 씻나? 나는 대충 눈 비비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문득 선배가 1시간 동안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똥이라도 싸나? 아님 동네 구경 갔나? 일어나 마당 욕실 부엌 글봐도 없기에 선배에게 전화했다. 전화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 동네 구경 갔겠지 싶지만 아침도 먹을 겸 아이들을 깨워 상황을 전했다. 아침 먹어야 하는데 선배가 동네 구경 간 것 같아.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어쩌지? 라고 내가 말하자 친구들이 그냥 우리끼리 차려서 먼저 먹고 있으면 그 사이에 오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그래 차리는 사이에 오겠지 뭐. 이것저것 있는 재료로 만드는 사이 친척 어른이 도착하셨다. 어제 즐겁게 놀았던 모양이야. 밤늦게까지 놀길래 안 깨우러 왔는데 밥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차려줬을 건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요. 워낙 저희가 먹을 걸 많이 싸와서. 근데 오는 길에 에이 선배 못 보셨어요? 나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래. 나 오는 길에는 못 봤는데 일단 먹고 있어. 이따 그 친구 오면 내가 차려줄게. 밥 다 식겠다. 나는 집에 가 있을 테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난 뒤에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선배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길이라도 잃은 거 아냐? 라고 S가 말했다. 마을이 작아서 그럴 일은 적을 텐데.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선배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하고 마을 길을 함께 뒤지고 다녔지만 선배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싶어 어제 갔던 계곡, 해가 모두 살펴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선배의 차는 아직 마을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 어디로 간 거지? 우리는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며 친척 아저씨의 도움으로 마을 방송으로 선배를 찾는 방송도 내보내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나는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어제 다 같이 피서를 얻고 밤에 잠들 때엔 분명히 있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나간 흔적만 있고 돌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경찰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단 실종 신고부터 적고 기다려보자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밤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온 나는 S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핸드폰 방 안에 있던 옷 주머니에 있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화는 방전되어 있어서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다. 연락처를 뒤져 선배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와달라고. 선배의 어머니와 형은 사색이 되어 새벽에 도착했고 나는 또 설명했다. 내가 선배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사이 선배의 형은 선배의 휴대폰을 보고 혹시나 단서가 될 게 있는지 찾는 듯 보였다. 그런데 선배의 형, A야 여기 사진에 없는데. 뭐가요? 어제 너희들이 폐가에서 찍었다는 사진. 계곡에서 찍힌 건 있는데 네 말로는 L이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다며. 네. K랑 선배가 제일 많이 찍었어요. 이상하다. 저 K씨 어제 찍었다는 폐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선배의 형은 우리에게도 의심을 품은 듯 했다. K는 선뜻 폰을 내밀어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심취한 듯한 선배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선배의 형은 민박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다 함께 파출소로 향했고 선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가며 제발 아들 좀 찾아달라고. 혹시 길을 잃었을지 모르니 산도 찾고 근처 수색을 해달라 하셨다. 우리도 없어진 게 어제고 빨리 찾아야 된다고. 수색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방송사를 부르겠다.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수색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등등. 별의별 협박과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경찰에게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보겠다는 약속을 듣고 왔다. 3일째 아침 수색대가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복귀했다. 매일 선배 형 아니면 친척 어른을 통해 진척 사항을 듣고 있지만 10일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대대적인 수색은 이미 허탕을 치고 끝났고 이젠 마을 분들과 선배의 가족만이 남아 매일 조금씩 구역을 나눠 혹시나 빠뜨린 곳이 있을까 찾아보는 중이다. 선배의 차는 아직 마을 어귀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제 연락이 왔다. 선배의 시신을 찾았다고. 찾고 또 찾았던 그가 이미 죽은 지 꽤 되어 폐가의 검은 타원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죽은 지 꽤 된 것 같고 날씨가 더워서 발견했을 때 그 또한 검은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고. 제일 첫날 우리 모두는 그가 거기에 없는 걸 보았다. 다음날 우리와 경찰관 모두는 그곳을 방 하나하나 다 확인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대적인 수색을 하며 또 집 이곳저곳 하물며 하수도 창고 등등 다 확인했다. 그런데 선배는 그 집 거실 한복판에서 나타났다. 이미 짙은 시추로 인해 누구도 그가 이미 3번이나 확인한 장소에서 검은 웅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작년 봄 K는 B와 헤어졌고 K가 유학 간다는 소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놀러간 바닷가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하루 차이로 들었다. K의 사고 당시 절단된 목이 튕겨 운 없이 바다에 빠졌고 못 찾아서 그녀 집에서는 목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그녀의 일부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썩어갈 것이다. 그래도 바다니까 검은 웅덩이가 되진 않겠지. S는 다니던 아르바이트에서 기계에 손이 기어 오른손이 몇 군데 잘렸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엄지는 공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아서 결국 오른손 엄지 없이 봉합수술을 했고 평생 갈 장애가 남았다고 한다. 그의 손가락 하나도 어디선가 홀로 썩어 가겠지. 그것은 검은 웅덩이일까 아닐까. 피는 자기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부모님조차 얼굴을 못 본 지 꽤 되었고 그저 새벽에 먹을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있고 요 며칠은 먹는 게 시원찮아 부모가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얼마 전부터 나는 병동에 있다. 병명은 우울증인가? 모르겠다. 의사가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이 많지 않은데 그저 검은 웅덩이 그 모습 그 냄새가 떠오를 뿐. 언제쯤 나는 검은 웅덩이가 될까? 며칠 전부터는 그 검은 웅덩이에 웅크린 선배가 보인다. 선배는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종국엔 점점 검게 되어 녹아내린다. 선배가 검은 웅덩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 검은 웅덩이는 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폐암으로 죽은 김씨 아저씨? 아니면 빈집에서 홀로 죽은 이름 모를 노숙자? 아니면 그저 우리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을 제일 처음 발견한 마을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 그곳에 수차례 들락거렸을 경찰도 심지어 검은 웅덩이를 만졌을 검시관도 다들 멀쩡했다. 왜 선배는 검은 웅덩이가 되었을까? 차례로 우리는 모두 검은 웅덩이에 빠지고 있다.